네, 저도 오늘 비 오는 날 운주커피 한 잔을 내려서 마시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침에 비도 내리고 뭐 시장도 내리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의 휴식과 안식을 위해서 따뜻한 차, 또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여유로운 아침 출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글로벌 인터뷰 서강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봉영식 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밤사이에 지금 요 두 후보가 자꾸 중국 관련한 얘기 그리고 중국을 이렇게 우회로 넘어서 이제 대만 쪽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관련해서요.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 굉장히 많이 실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자 중국 때리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좀 들거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미국의 중국 견제, 중국 때리기는 이게 트럼프가 하냐, 바이든이 하냐, 네. 공화당이 하냐, 민주당이 하냐가 아니라 거의 유일하게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죠.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는 중국 때리기를 관세 정책을 통해서 했다면은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 수출 통제, 기술 통제에서 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 그 대선 후보가 중국 때리기는 이제 대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이 표심을 잡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집권을 해서 국정을 운영할 때도 변하지 않는 그런 추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이제 뭐 트럼프 일기 때는 집권하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분께서 잘 이야기하셨는데 트럼프가 2016년 선거에서 이기고 당선이 됐을 때 대통령으로서 선거 때 선거 공약 약속 이행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시간도 지체하지 않고 국경 봉쇄를 하고 무슬람 7개 국가에 입국 금지 조치도 하고 또 중국 때리기에도 신속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번 선거 캠페인 때도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는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믿을 수 있다.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이행률이 훨씬 더 높다고요? 실제 데이터가요? 왜냐하면 이제 캠페인 어. 공약을 많이 안 하고 대신에 공약한 거는 이제 지켰으니까요. 2016년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캠페인하면서 나왔는데 네네. 그때 선거 공약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본인이 생각한 이런 철학을 반영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그 트위터에 올린 다음에 그 좋아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개수가 10,000개를 넘으면은 그것을 자기 공약으로 내세우고 별로 관심이 없거나 거부감이 높으면은 공약에서 빼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포퓰리즘에.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 중에 크게 나온 것이 왜 우리는 중국한테 계속 그 뒤통수를 맞고 호구가 되느냐 이런 것이었거든요. 우리 중국에 뺏긴 우리 일자리를 좀 찾아와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캠페인과도 또 맞아 떨어지는 그런 요소였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는 2018년 7월에는 중국의 수출품 2,500억 달러어치에서 25% 관세를 부과했고요. 네. 그 다음에 2019년에는 다시 추가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1,200억 달러 품목에 대해서 또 1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건 뭐냐면은 미국이 더 이상 이 무역 상대국의 호구가 돼서는 안 된다. 공정 무역을 해야 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선이 되면 일단 중국에 대해서 60% 정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다른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는 그 베이스라인 그 기본 보편적인 관세라고 하죠.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미국의 그 헌법상으로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에 대해서 10% 이상 관세를 의회 동의 없이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까지는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10% 보편적 관세 부과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고 하지만 중국과 같은 나라에 대한 10% 이상 뭐 60%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을 그 정기적인 그 심사 없이 자동적으로 최고 관세를 부과하는 그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그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라 그러죠. 그것을 다시 제고하겠다. 이건 아무래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동일하게 중국에 대한 견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뭔가 그것이 이제 미중 패권 경쟁 차원에서도 그 미국으로서는 선택지이고 또 이제 대선 맥락에서 보더라도 중국을 때려가지고 내가 진정한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지도자다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정치적 효과도 있죠. 근데 지금 밤사이 사실 반도체주들이 다 일제히 급락을 했단 말이죠. 미국 기업들은 올랐을걸요, 오히려. 엔비디아도 급락했고요. 그렇죠. 뭐 근데 AMD도 급락했고.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전문가분도 잘 네. 지적하셨는데 트럼프가 이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 결국에는 이렇게 그 관세를 올리면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생산을 할 것이다. 네. 그러면 그 기업이 생산하는 외국 기업이지만 생산하는 품목이 사실 미국에 대한 수출 품목이 아니죠. 미국 내에서 생산했으니까 미국 제품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외국 기업들도 그 우리가 부과하는 이 관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생산해라. 미국으로 다 들어와라. 그럼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 안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면은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되고 너희 외국 기업들도 관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런 식이죠. 사실 이제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 때 외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같은 아니면 자동차 기업 현대자동차도 미국에 들어와서 그런 사업을 해라 공장을 짓고 그러면은 이런 한국 기업도 좋고 미국에서는 이제 일자리 창출도 되니까 윈윈 아니냐. 바이든도 이런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관세를 통해서 온쇼어링이라고 하죠.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또 외국의 노동비 절감을 위해서 나갔던 미국 기업도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효과를 창출하려는 것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요 남은 기간 안에도 그렇고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에 떠나서 계속해서 중국 관련한 견제는 이어질 거고 그게 지금 이제 반도체 쪽으로 AI 쪽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굉장히 있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네. 집어주셨는데요. 누가 당선이 되든지 중국 대리기는 계속될 것이고 그 분야가 이제는 농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AI 이런 이제 그렇죠. 반도체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죽하면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대만에 대해서 네. 그런 방위비를 내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979년도 그 대만 관련법을 보면은 중국과 비록 국교 정상화를 했지만 대만을 그냥 중국의 이런 군사 위협에 무방비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이 공화당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만든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 방어용 무기를 수출하게 돼 있습니다. 방어용이요, 네. 공격용이 아니라. 근데 이제 트럼프는 거기 나와서 아예 그 대만이 이제 방위비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1979년도 그 대만 관련법과는 이제 충돌이 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런 이제 법리적인 차원을 떠나서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계속 주장을 함으로써 대만이 방위비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대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 그걸 계속 내세우면서 압박을 가해서 대만이 더 많은 미국산 방어용 무기를 구매하게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해주신 부분 사실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대만이 새로운 반도체 공장, 그러니까 대만이라고 하면은 TSMC를 얘기를 하는 예. 거죠.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면서 너무 많이 주고 있다. 그게 이제 아까운 거죠. 아깝죠. 네, 그러니까 들어와서 트럼프는 그러지 말고 미국의 TSMC도 미국에 와서 이제 사업하라는 거죠. 반도체 생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TSMC가 만약 미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어쨌든 관련한 보조금을 주고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보조금은 안 주고.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그거 없던 일로 하자. 하지만 들어와서 미국 내에서 공장 짓고 미국 사람들이 일하게 만들고 미국에서 판매를 해라. 바이든 정부 시절에 코로나 팬데믹을 잘 견뎌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이른바 리슈어링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보조금을 일부 주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 거기서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도 네네. 보조금 받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의 리슈어링은 더 강해질 건데 보조금도 없어. 너네가 우리한테 팔고 싶으면 들어와서 해.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이제 바이든 커요. 같은 목표를 다른 정책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바이든 때는 인센티브, 긍정적인 걸 줘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했다면은 트럼프는 보조금 기대하지 마. 왜 미국의 그
그 납세자들의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냐, 네. 외국 기업을 해서 외국 기업들은 미국에 와서 사업을 해라. 대신에 관세 폭탄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돈 안 주면서 더 많은 하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냐, 미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 그렇죠. 반도체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이 난관을, 트럼프라는 난관을 또 극복을 해내야 될지가 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대선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최근 이슈 중에 하나가 뭐 피습 사건도 있었지만 부통령 후보가 벤스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최고의 선택지였나를 봤을 때는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고의 선택지였다고 트럼프 후보 자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 측에서는 JD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할 확률이 높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고 JD 벤스를 지목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었는데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가 이제 민주당 측의 진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피습 사건 이후에 그 멜라니아 여사가 그동안은 뭐 선거에 나서지도 않았는데 그 남편 트럼프 후보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하나는 그 이제부터는 이제 대국민 메시지라든지 캠페인 메시지를 너무 바이든을 공격하는 그런 폭력적인 메시지를 피하고 화합을 강조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대요. 이미 우위에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두 번째는 국민과 당신 지지자들이 불안해하니까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러닝메이트를 발표해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 트럼프 후보가 그 말을 받아들여서 화합이란 메시지를 이야기하게 되었고 네. 나는 피습 사건 이후로 달라졌다. 신이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 이런 얘기를 시작했죠. 두 번째는 24시간 안에 JD 벤스를 다른 고려했던 후보자 그 더그 버검 노스다코다 주지사라든지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을 말고 오하이오 초선 상원의원 JD 벤스를 지명했죠. 그러니까 미리 마음이 정해진 건 아니었다고 해요. JD 벤스를 마음에 들어하는 표시는 냈고 또 일찌감치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이 선택지에서 배제를 했다고 해요. 마지막 3명 중에 1명까지는 갔지만 왜냐하면은 미국의 수정헌법 12조에 따라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둘 다 같은 주 출신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미국은 계속 연방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플로리다의 선거인단이 취소가 돼 버려요. 이게 법적으로 뭐 하면은 바꿀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정말 좋아했으면 트럼프가 이런 법적인 걸림돌도 미리 제거를 했을 텐데 그것보다는 JD 벤스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낙점한 것이다. 그리고 더그 버검 노스다코다 주지사는 같은 억만장자 사업가로서 좋아하지만 이 지명도가 없거든요. 이렇게 좀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영화 방자전 보면 이몽룡 보고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전국적인 인물이 되려면 스토리, 미담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JD 벤스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그 버검은 없기 때문에 슬쩍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 JD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마음에 정한 다음에 버검만 싹 써면서 미스터 세크리터리 장관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러닝메이트는 안 하겠지만 나중에 뭘 주겠다 이런 언지를 주고 JD 벤스는 말씀하신 대로 최연소 러닝메이트라고 할 수 있죠. 네. 바이든 대통령과 이미지가 확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쪽은 노쇠했는데 젊은 피 사자후 그리고 젊었을 때 그 패기 많고 맨주먹으로 일어난 조 바이든을 연상시키는 JD 벤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옛날에 델라웨어라는 자그만 주 그리고 고생하는 백인 노동자를 대표하는 상원이었던 조 바이든이 있었다면 2024년 대선에는 조 바이든과 똑같지만 공화당을 대표하는 백인 노동자 그리고 오하이오주 출신의 JD 벤스를 트럼프가 지목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간다. 미래 세대까지 아우르고 또 경합지로 굉장히 중요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오하이오까지 석권하겠다. 라는 굉장히 공세적인 그 자신감 넘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트럼프가 아직도 이제 대선에서 막상막하라서 자신이 없었다면은 흑인 유권자라든지 라틴계 유권자라든지 여성 유권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이라든지 팀 스캇 흑인이죠.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아니면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러닝메이트를 지목했을 텐데 이렇게 JD 벤스를 지목했다는 것은 오하이오부터 그 북서부로 가서 러스트벨트를 석권해서 압승을 하겠다 이런 보관이 있는 것입니다. 벤스가 앞서서 이제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라고 했는데 어떤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에요?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죠. 어. 그 가난한 노동자, 철강 노동자 아버지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사라지고 어머니가 임신을 해가지고 학교 진학도 포기하고 애를 키우고 일을 한 거예요. 결국에서는 이제 어머니 쪽 조부모 집에서 살았는데 네. 예, 어머니가 마약 중독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그 남자를 6번 다른 파트너를 바꾸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남자가 바뀔 때마다 사는 곳에서 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 옮겨가면서 살고 결국에는 이제 조부모 밑에서 컸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마약 중독 때문에 고생했던 것 그런 거를 그 말씀하신 2016년에 그 출판된 자서전에서 쓰고 네. 본인도 그 돈이 없어서 대학은 가고 싶은데 학자금 대출이 너무 부담이 돼서 대신에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죠. 그래서 4년 동안 복무하고 이라크도 참전하고 네. 그다음에 예일 법대를 갔는데 와. 예일 법대에서 그 자서전을 보면 예일 법대에서 친구들이랑 이제 자기가 한번 밥 사겠다고 근처에 식당에 갔다고 해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식구들이 돈이 없어도 모아서 정말 중요한 때, 뭐 생일이라든지 갔을 때 맛있게 먹던 식당인데 같이 간 예일법대 친구들은 이거 먹으면 몸 상하겠는데 해서 못 먹는 모습을 보고 굉장한 그 자괴감을 느꼈다고 하죠. 저랑 그러니까 동갑이더라고요. 정말 그 흑수저고 입지형적인 인물이고, 그래서 이제 1988년 그 조지 부시 그 부통령이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는데 네. 아버지 부시요. 부통령으로 당시 39살, 지금 제이디 벤스 나이입니다. 네. 그리고 초선 인디아나 상원이었던 댄 퀘이를 지목했죠. 그거는 반대편인 마이클 두카키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내 단합을 위해서 그 당시 67세 고령이지만 노련한 그 로이드 벤슨 그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목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구의 대비를 노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피, 경험뿐만 아니라 젊은 피가 있다. 네. 조 바이든 그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난 사퇴 안 할 거다. 그럼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했을 때 나이가 많으면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지혜로워서 좋지 않냐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도 나이가 많고 대통령을 4년 수행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 나는 지혜롭고 경험이 많지만 패기를 원한다면 젊은 피를 원한다면 내 러닝메이트 제이디 벤스를 봐라. 하지만 바이든 쪽은 카말라 해리스와 4년 동안 이미 대중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신선미는 없죠. 대단한 인물이네요. 그렇습니다. 부통령이 될 후보가. 벤스 의원이 근데 처음부터 트럼프에게 우호적이진 않았잖아요. 이전에는 트럼프를 오히려 반대하고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했던 걸로 뭐 안 알고 좋은 있는데.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트럼프를 가지고 네. 그냥 대중이 기분 좋게만 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는 환각제다 이런 얘기를 했고 히틀러에 비유하기도 했죠. 네. 근데 그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는 2020년 중간 선거에 제이디 벤스가 오하이오 상원의원에 출마하면서였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됐는데 트럼프가 이제 제이디 벤스를 눈여겨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러닝메이트로 신임을 보이기까지 한 거는 당시에 2020년 중간 선거는 그 예상을 뒤엎고 바이든의 민주당이 잘했지 않습니까? 레드 웨이브가 있을 거라. 네. 그리고 공화당이 하원 상원 다 석권할 거라 그랬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잘했죠. 그렇게 집권 여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지난 100년 동안 중간 선거가 40차례 있었는데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또 대공황 때였거든요. 네. 근데 예상을 뒤엎고 레드 웨이브를 맞고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그 2020년 중간 선거에서 제이디 벤스가 오하이오에서 신인인데도 당선이 됐어요. 그때 공화당 많은 정치인들이 트럼프와 손절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자들이 조지아라든지 여기서 다 낙선을 했어요. 펜실베니아도 그렇고. 그래서 트럼프의 마가 운동이 이제는 약효가 다 떨어졌구나 배신을 하고 플로리다에서 재선에 성공한 디산티스 쪽으로 몰려갔죠. 근데 그때 제이디 벤스가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한테 선거 승리하자마자 나는 당신과 같이 일하겠다. 당신 편이다. 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다 저쪽 디산티스 쪽으로 이제 공화당은 디산티스가 대세다 할 때 나는 당신 트럼프를 지지하고 계속 지지하고 당신의 그 마가 운동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에 앞장서겠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지난 2년 동안 보여줬고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철학과 맞는 것이죠. 예. 그동안에는 비판적으로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그 생각을 더하고 정치 활동하다 보니까 정말 트럼프의 이런 철학과 네. 공약이 맞다 해서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기자가 물었을 때 트럼프의 클론, 복제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트럼프와 생각과 결이 같은 그런 젊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금 벤스 의원의 그 대통령과 부통령의 조합이 정말 이제 만들어진다면 당선이 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변화 뭐가 제일 딱 변화가 생길지 그 얼마 전에 그 벤스가 부통령으로 이제 후보로 됐다. 낙점이 됐다라는 얘기 나오자마자 포트폴리오 금융자산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예. 보니까 금융주 찰스 수업 가지고 있고 코인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다 그 트럼프 관련한 그런 정책 관련한 기업들을 많이 들고 있어서 딱 그 결이랑 맞는 투자도 실제로 하고 있구나 싶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떻게 좀 변화가 생길지. 그 트럼프와 100% 싱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워낙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입지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 백인 노동자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노동자 그리고 빈곤층에 대한 그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은 사실 그 민주당 쪽에 오히려 더 가깝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 제이디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을 물어봤을 때 대기업을 대표하는 주위 사람들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더그 버검 그 주지사가 더 안전하다. 아니면 마르코 루비오 그 상원의원이 더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제이디 벤스가 그동안 마가 운동은 지지했지만 또 동시에는 이렇게 노동자층을 옹호하는 이런 복지라든지 반기업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트럼프가 내가 잘 관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설득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제이디 벤스가 계속해서 그 기본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또 그 빈곤층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는 정책을 옹호하고 했거든요. 이거는 민주당 쪽하고 결이 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 본인도 벤처기업을 실리콘밸리에서 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테크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이런 거는 또 이제 젊은 세대층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면모죠. 트럼프는 이제 자신에게 없는 퍼즐을 벤스를 이용해서 끼워 맞춘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대통령 후보가 러닝메이트를 지명할 네. 때는 두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는 나의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 네. 있는 러닝메이트. 또 하나는 나의 우려와 약점을 커버해 줄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러닝메이트인데 그런 네. 면에서 본다면 자기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도 있는 제이디 벤스. 특히 젊음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4년 집권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당선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헌법상으로 네. 대통령을 2번 이상 당선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4년 후에 내가 계속 그 마가 운동을 지속할 수 있고 공화당과 전국적인 그 공화당 내에서 또 전국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할 때는 후계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쵸. 자기의 철학을 계속 지지하고 반영한. 그럼 제이디 벤스 젊은 정치인을 러닝메이트로 지명을 해야죠. 그러면은 두 조합이 이루어진다면 미국 경기가 혹은 경제 여건이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볼 수 있을 트럼프 측에서는 그리고 벤스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주장을 민주당 하겠죠. 측에서는 아니다, 네. 위험하다 그럴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대기업하고 부자들만 덕을 보는 그런 경제 정책을 취할 것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슬로건이고 결국에는 기득권층만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6월 27일 대선 후보 토론 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공격한 것이 친기업 후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법인세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다시 이제 그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법인세 얘기를 했는데 현재 21%의 자기 마음으로는 15%까지 내리고 싶은데 이게 낙수 효과 경제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네. 하지만 딱 1%만 내려서 20%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공화당 전당대회와 그 당령 새로 나온 그 당령을 잘 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이제 그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공화당에서는. 근데 2024년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강령을 보면은 그런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 문구가 사라졌어요. 단지 우리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혼제도의 신성함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애들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도를 지향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트럼프도 이렇게 법인세를 얘기하면서 법인세를 뭐 0%에 가깝게 내리고 싶지만 1%만 내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JD 벤스라는 백인 노동자층, 러스트벨트를 대표하는 사람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것은 나는 부자, 친부자, 친기업 정신이 아니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이제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파웰 의장에 대해서도 뭐 네. 잘하고 있다. 2028년 임기까지 끝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압박을 하면서 뭐 한켠에서는 내가 대선에 이제 승리를 하고 대통령이 될 때까지 금리 인하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해가지고 사실 뭐 트럼프 그 후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피습 이후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근데 변수는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이제 생각하시나요? 오만해서 네. 지금은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내일 아침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대선 후보 공식 수락 네. 연설을 할 텐데 그 연설 내용을 봐야겠죠. 정말 화합을 지향할지 아니면 다시 예전에 트럼프다운 그런 모습을 보일지. 그렇다면 네. 유권자들이 그런 주말 피습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나서 다시 그 트럼프를 보게 될 텐데 네. 그것은 이제 단기적인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었구나. 결국에는 트럼프 후보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다면은 미국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이런 우려가 생긴다면은 민주당으로 다시 그 돌아가게 되겠죠. 저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이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이 피크입니다. 그 피습 사건이 없었더라도 네. 대개 대선 레이스에서는 전당대회 전후로 그 당의 지지도가 가장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흥행이 벌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민주당도 기회가 있거든요. 이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시카고에서 있는데 거기서 흥행을 민주당이 잘 한다면 다시 또 민주당도 괜찮네 이런 표심이 생기게 되겠죠. 민주당은 괜찮은데 바이든 후보, 그러니까 현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피습 사건 났을 때도 매일매일이 바이든은 거의 위협을 받고 있다, 건강 위협 받고 있다 이러면서 오히려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보도가 그렇죠. 돼서.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측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 이제 후보 사퇴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피습 사건 전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인터뷰에서 1시간 동안 혼자 얘기하면서 절대 나는 후보 사퇴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피습 사건이 났어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세론이 확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바이든 후보가 나 후보 사퇴하겠다. 당신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한다면 아니 후보 살 때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나 안 한다고 하다가 이젠 트럼프가 당연히 당선될 것 같으니까 비겁하게 물러나냐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런 얘기가 민정 내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바이든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끝까지 완주를 하면 이쪽은 JD 벤스라는 새로운 신선한 이미지도 내세우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피습 사건도 있었는데 트럼프 이미지도 변하고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는 지난 4년 동안 봤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새로운 스파크가 과연 나올 수가 있는지 이제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더 나올 물이 없는 건 아닌지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다시 후보 사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하원에서 또 한 명이 나왔죠. 자, 지금 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해서 펼쳐지겠지만 피습 이후에 그 올라간 지지율을 과연 더 지켜낼 수 있는가가 맞습니다. 관건일 것 같고요. 이게 계속 바이든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네. 없는 것이죠. 선거는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의 지지자 중에서 요새 제일 언급 많이 되는 게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아메리칸 팩이라고 하나요? 그거 이제 돈을 그러니까 이제 정치 기부금엔 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 종류가 있고 그것이
이제 기부하는 사람들이 그 후보에 대해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네. 되는 것이죠. 주면서 이제 조건을 붙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만약 사퇴를 한다면 당연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해야 되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 네. 그 바이든 캠페인 팀이 이제까지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밝혔지만 약 2억 2천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바이든 후보가 사퇴하고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은 계속 쓸 수 있는 돈이 약 9,100만 달러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된다면은 그것을 일단 기부한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고 다시 받든지 아니면은 우리 민주당이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제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다른 후보도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밑바닥도 다시 선거 자금도 모으고 하려면 어렵지 않겠냐 한 얘기도 이런 맥락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바이든이 아니면은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된다는 이유도 이런 정치 후원금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까지는 소위 그 라스베가스 돈 그 샌즈죠. 그 카지노 호텔의 그 부자인 셀던 앤더슨이라든지 소위 옛날 부자들이 지원을 해줬다면은 이번에 JD 벤스를 통해 가지고 실리콘밸리 그 벤처 기업에 돈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네. 사실 JD 벤스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실리콘밸리에서 같이 있던 피터 티엘이 2020년 자기 선거 때는 1,500만 원 달러를 지원했고 또 JD 벤스가 트럼프를 위해서 그 벤처 기업 돈을 모아서 트럼프에게 1,200만 달러를 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JD 벤스가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죠. 네. 자, 이제 부통령도 지명이 됐고요. 이제 전당대회도 계속해서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관련한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인데 대선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들 계속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이 시간 서강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봉영식 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비가 너무나 많이 내려서 곳곳에 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